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차 시 수업은 야수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우리가 현대 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의 수업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수업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이 야수파,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마 상징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야수파의 그 미술의 특징과 그 다음에 화가들은 어떤 화가들이 있었고 어떤 기법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수파, 포비즘이라고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 야수파는 1904년에서 1907년 한 3년 동안 짧게 일어났던 미술 운동입니다. 이거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활동이고요. 인상파나 신인상파의 이런 타성적인 화풍에 반기를 둔 젊은 작가들이 일시적인 만남에서 형성된 미술 운동입니다. 야수파 또는 포비즘은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예술에서 잠시 나타났던 미술 사조입니다. 제가 한 3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20세기 미술은 그런 반자연주의 기조를 하는 혁신적인 유파와 사조가 어지럽게 뒤바뀌게 되었지만 그 발단이 되는 것은 야수파의 운동입니다. 야수파는 1900년경에 시작되어서 야수파 운동은 1905년에서 1907년 약 3년 동안 세 차례의 전시를 갖는데 그쳤고 결속력도 약했습니다. 이 운동의 기수로는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레인이 있습니다. 기법상의 특징은 강한 붓질과 가감한 원색 처리 그리고 대상에 대한 고도의 간략화와 추상화입니다. 이들은 어떤 미술 운동을 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색채가 아닌 마음에 느껴지는 색채를 밝고 겁침없이 표현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지적인 그런 큐비즘과는 달리 감정을 중시했던 미술 운동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현주의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티스를 리더로 한 이들 화가들은 거의 1870년대 태생이라는 같은 세대가 있고요. 또 그 이론적인 기반에서보다는 기성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젊은 패기와 야심에서 공통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중요한 수정을 시도한 선배 고흐의 격정과 고갱의 원시적인 생명력의 표현은 그들을 한결같이 분발하게 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파괴와 혁신에 불타는 그런 포부들의 유일한 무기는 색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빛깔의 인상을 조금씩 칠해가는 그런 타율적인 색채가 아니고 단숨으로 캔버스에 범람시킨 강렬한 원색,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이너마이트의 내관과 같은 거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그런 원색이 장렬하는 가운데 감성의 해방과 자아의 고향을 그리고 젊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대담한 연설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확고한 이론을 갖지 못하고 다만 같은 세대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이런 포비즘의 운동은 흩어지는 것 또한 빨랐던 것이었습니다. 1908년에는 이미 클럽에서의 결석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스는 독특한 그런 장식체계의 확립이었고 마르케는 중요한 풍경화로, 드랭은 고전으로, 브라크는 세잔에서 본을 딴 엄밀한
화면 구성으로 각자가 자기 본래의 자질을 지향하여 나갔습니다. 관점을 바꿔 말하면 밖으로 향했던 혁신의 기계가 불탄 젊은이들이 안에서 각자의 그런 개성의 차이를 발견해내는 그런 기회와 장소로 삼은 것을 클럽으로서 포비즘의 의미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비즘은 에콜이 아니라 하는 의견도 이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기의 시작을 고하는 화려한 세계 계절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수파는 이 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미술 활동이었지만 9년은 아니었죠. 3년이죠. 제가 아마 그 기간은 9년이지만 이 활동한 시기는 3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0세기 현대 미술의 신호탄과 같은 주요 사조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수들을 시작으로 해서 화가들의 그런 주관이 색채로 표출되는, 즉 관념적 사상이 색채로서 표출될 수 있다는 이런 색채의 추상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야수파의 화가들은 하늘과 바다는 푸른색, 나무가 울창한 산은 초록색이라는 색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라서 개성 강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미술의 성향인 원시주의 영향을 받아서 더 과감하고 강렬하게 색채를 왜곡해 나가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 원시주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화가는 누구죠? 고갱이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색채는 더 강렬해 나갔고요. 또 생략된 묘사와 허술한 표현, 그리고 성의 없어 보이는 붓질의 흔적이 더해진 이런 야수파의 작품은 당시 비평가들은 추한 그림, 미치광이의 반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의 작품들을 야수적이라고 비꼬아서 야수파, 미술적 사조에 가감된 화가들을 야수들이라고 조롱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야수파라는 새로운 사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수파, 포비즘 다 같은 얘기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강렬하고 경쾌한 양식입니다. 이 세잔의 단순성과 고갱의 대담하고 화려한 원색의 영향을 받았으며 라틴 민족의 낙천성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의 특징들을 보면 비유럽적이다, 개성적이다, 원색적이다, 혁신적이다, 남성적이다 이런 5가지를 야수파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의 특징들은 이렇게 비유럽적이다. 지금 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그 그림들은 굉장히 그 사실적이고, 이 정물화를 보세요. 정물화의 네덜란드의 정물화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초상화도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그 사실적이면서 또 이렇게 사진 같은 느낌,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면, 지금 이 야수파의 그림들의 그런 이 여인의 초상을 보면 굉장히 극히 평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네의 풍경화를 보면 굉장히 원근급이라든가 이 색채의 이런 그 정말 사실적인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 야수파의 특징들은 단순하게 평면에 그냥 그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적이지가 않고 비유럽적이다 하는 말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들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그림들의 작품들은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새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야수에 찬 것처럼 사실적이고 리얼리틱하게 이런 초상화의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렇게 그 야수파의 그림들은 단순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들만 그렸다고 하고, 그리고 거의 입체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그냥 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수파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개성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그런 말들이 납니다. 우리의 지난번에 우리 모르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상징주의의 이런 표현주의 같은 그런 그 화가들이 나왔다면, 지금 이 야수파의 화가들은 지금 앙리 마티스, 이 조르조 드루오, 앙리 망갱, 알버트 마르케, 이 사람들은 이 모로의 그 문화생입니다.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레옹 보나의 작업실 동료들은 이 앙드레 드렘, 모리스 블라뱅크, 라울 리페, 이 사람들은 같이 친구 관계입니다. 같은 그 그룹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 11살 차이까지 나지만 깊은 유대 관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깊은 균열을 보이게 되고요. 마티스, 고갱을 호감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블레빙크는 고흐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야수파의 화가들은 이런 고갱이나 고흐나 아니면 이런 모로의 작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던 운동은 아니고요.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고 추구하는 양식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원시적인 그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평면적인. 그래서 아마 미치광이 그림이다. 너무나 단순하다. 그런 말들이 나왔었던 것. 그 시대를 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수파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빨강 우리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처럼 레드, 블루, 그린 이런 원색적인 이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의 그림들의 특징들은 굉장히 원색적이라는 거,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을 대부분 많이 썼다는 거가 이 야수파의 이 원색적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근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공간감을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고 원근법을 무시했습니다. 기존의 색채는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원근법이나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면 형태와 면이 우선적이었고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부속물들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하고 색채 자체를 정서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과 형의 자율적인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고, 또 회화의 평면성으로 복귀해서 장시성의 강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마티스의 그림들을 이렇게 놓고서 그런데 이것도 조그마한 어천의 콜리우드에서의 이 마티스와 드랭이 만납니다. 1905년에 콜리우드에 도착한 마티스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방을 잡았고 자신의 친구인 앙드레 드랭을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35살의 마티스보다 11살이 어린 드랭은 2달 후 그곳을 도착합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작업을 했고 종종 나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항구의 배, 어시장, 그리고 산맥 이런 것들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들은 튜브에서 바로 짠 그림을 거의 섞지 않은 채 눈부시게 예기치 않은 색을 캔버스에 칠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한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색적인 그냥 튜브에서 그냥 바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남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두꺼운 윤곽선, 과장된 드로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얼리 머터너의 그림들, 미켈란젤로의 그림들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색들이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마치 그냥 단순화시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게 그리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림들에 보면 이렇게 라인으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과장돼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굉장히 남성적이다. 두꺼운 윤곽선, 과장된 드로잉이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에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서 가지고 이런 화가들을 야수파의 화가들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지금 1차 시에서는 이 앙리 마티스를 중점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리 마티스는 이 1869년에서 1954년에 살았고요. 이 북프랑스 시골촌생입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변호사의 조수를 일하다가 드로잉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고요. 모로의 미술학교 교실에 입학을 하고 루어나 마르케 같이 교우의 같이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앙리 마티스도 인상주의 화가들의 강한 인상을 받았고 다양한 회화 장식, 즉 빛의 기법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렌과 함께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색채에 집중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앙드레 드랭을 통해서 블라뱅크를 또 알게 됩니다. 드랭과 이런 공동 전시회를 열었을 때 비평가들은 레스포미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하나의 미술운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07년에 피카소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업가 세르케이슈 추킨이라는 후원을 받아서 춤, 음악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를 보면 1900년대에서 1902년도에 그림 기법들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런 세잔느, 방고호, 이 고홍, 고갱 요 세 사람 우리 인상주에서 요 세 사람들을 보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티스는 이 마티스가 모로코로 타이섬을 타히티 섬을 여행하고 7년을 거주했다는 점이 타히티 섬을 사랑했던 폴 고갱하고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폴 고갱 의 영향을 받아서 호감을 받아서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요. 또 우리 고갱은 대상으로부터 독립된 색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형에 의한 하나의 조형 질서, 조형적인 장식적인 의도를 지니게 되고 굉장히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세잔은 존중합니다. 마티스가 인상주의 화가들을 교류한 후 독자적인 화풍으로 개척했죠. 그래서 세잔느는 어떤 그림을 그렸다 그랬어요? 모든 풍경화와 정물화를 원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이런 그 야수파하고 입체파의 영향을 준 화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잔은 뭐 현대 미술의 아버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존중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티스가. 그리고 방고우는 격렬한 그런 정신의 표현주의적 영역에서 강렬한 그런 색채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마티스의 그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색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마티스의 작품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기법들도 비슷하고 색채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앙리 마티스의 그림들은 이런 세잔느와 반 고호와 고갱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티스는 특별히 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창시적인 선구자로서 객관적인 입지를 스스로 밝힌 적은 없지만 화폭이나 연령을 고려할 때 가장 두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신진화가들에게 새로운 시각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었고요. 모르에게 자유분방한 그런 시각의 교육을 받고 1898년 보로가 세상을 떠나자 이 코르봉 카이에르 스튜디오에 옮겨 작업을 하다가 코르시카, 툴루스, 생트에페 이런 여행하며 자신의 회화 세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두운 색조와 가장 없는 편명한 주제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런 드가, 툴루즈 토트백, 인상주의, 일본 파나 등의 이런 눈을 뜨고 르누아르와 세잔느를 알게 됩니다. 일련의 정물을 모작도 하고 선과 색채를 구성 요소로 단순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전기 야수파라고 불려지는 이런 순수 색조의 난폭한 터치의 풍경화가 이때의 특징이고요. 또 생트로페 체류 시기에는 폴시약과 작업하면서 신인상주의의 전묘주의의 기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후 마티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담한 색채를 구사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역할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소묘에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형태로 지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언급하게 되면 장식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무, 배, 해변들이 단순한 공간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이런 선적인 패턴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인 사조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작품은 생의 환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라는 그런 고전적인 주제를 노대로 한 보들레르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마티스의 상상력이 문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이 아프리카와 아랍 쪽의 전통 미술을 화면에 도입해서 대범한 그런 변형과 강한 원형, 원색, 그 다음에 이국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루고요. 생의 즐거움이 나타나 있고 말년에는 색종이를 오래 붙이는 독특한 조형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야수들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조형 표현상의 대담한 시도에서도 다른 야수들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마티스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야수주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조형 표현상 대담한 시도를 해서 야수주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신인상주의 기법을 받아들여서 전묘파풍의 그림도 그립니다. 마티스는 프랑스의 회화의 전통에서 새로움을 찾는 화가였고요. 색채가 이런 건강감과 양감을 창조해내고 이런 색조에 대해 화면 안에서 올바른 균형이 잡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티스는 짧고 불규칙한 터치와 밝은 원색을 사용해서 색채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고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아주 감각적인 기본색 이것들을 칠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야수주의가 쇠퇴한 190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수파의 화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그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간 유일한 화가가 앙리 마티스입니다. 그는 풍경이나 인물이나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출발하면서 보이는 외부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의 반응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색채, 붓터치, 자유로운 선 이러한 시도는 고흐와 고갱의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마티스는 색채의 평면적 배열을 강조하면서 화면을 추상화시키는 본격적인
모더니즘의 미술에 진입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22세 때 10대 후반 변호사의 조수를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다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회백기 동안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대 때 작품입니다. 그리고 26세 때 초기 작품입니다. 정물화 풍경화. 처음에는 굉장히 원색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옛날의 그 인상주의의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20대 초기 작품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옛날 그 기법으로 인상주의 나오는 그런 기법으로 이 그림들을 그렸고요. 주로 어두운 색조들을 많이 초기에는 이런 색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 휴가를 보낸 후에 이 색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를 보낸 후 이렇게 그림들이 좀 밝아집니다. 약간 세잔하고 비슷한 그런 풍의 좀 색감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보들레로 여행에서 이런 그 신약의 우리 그 쇠라하고 신약의 전묘법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전묘법으로 향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합니다. 또 30대 가서는. 그래서 이런 그 여행에서의 초대, 그래서 보들레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이때부터 좀 색들이 원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런 38세부터 야수파적인 성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만끽하는 이들의 모습을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천진스럽게 그려놓고요. 어린아이가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형태도 삐뚤하고 색채마저 서툴러 보이고 언뜻 보면 도무지 잘 그린 그림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의 신념을 이 그림만큼 잘 보여주는 작품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의 눈으로 본 듯한 세계의 생생함을 꺼리낌 없이 화폭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게 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진 화가들이 많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런 생의 기쁨입니다. 이 생의 기쁨은 조화로운 색채와 나른하고 교태스러운 선이 어우러진 나무와 수풀에 둘러싸인 비원에 한가롭게 누워 앉아있거나 춤추거나 플루트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화면의 분위기는 부드럽고 관능적이다. 그래서 이런 청년기의 자유분방한 양식에서 벗어나 이런 성숙한 색채와 꾸불거리는 선이 특징인 이런 독자적인 양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야수파적 성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들이 점점 이런 원색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그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잔, 고흐, 고갱의 그것들을 믹스해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콜리우르라는 건데 이 순수와 언시주의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남프랑스 지중해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마티스는 이곳에서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 풍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세상은 태양의 빛으로 넘실대고 생의 기쁨, 그림 그리기의 한의로 넘쳐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새롭게 태어나만 해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색채도 강렬합니다. 그림자도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부정하고 오직 양감과 질감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태양에 빛나는 광선, 지붕과 햇빛에 달구어진 땅, 집의 벽, 바다 위에 솟아나는 교회 종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렌지, 빨강, 분홍 굉장히 원색적이고 아주 더운 그런 느낌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자를 쓴 연입니다. 야수파라기보다는 야만적인 가까운 붓터치, 얼굴을 채운 이런 주황, 초록, 특히 코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녹색선. 당신은 짐승이야. 정작 모델이 된 부인도
했던 초상화라고 합니다. 마티스 부인의 초상인데 이런 그 얼굴에다가 막 노랑, 초록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원색적인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수라고 표현하고 어울리는 거친 분놀림이나 이런 물감 자국 그리고 이런 원색의 표현 이것들이 그 마티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작품들은 이렇게 굉장히 원색적인 빨강, 노랑, 파랑 그런 원색적인 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균형이 잡힌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이런 방식의 색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창문이 어디 있는지 식탁이 어디 있는지 벽이 어디 있는지 이 붉은 조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짙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사용한 이 작품이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 원색 대신 어떻게 장식적인 것들이 다 이어지죠. 그래서 원색 대신 장식적인 현란한 이런 그 빨간색들 그리고 이런 그 아라베스크나 꽃무늬를 배경으로 한 평면적인 이것들을 독특한 작품으로 창조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거는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사람으로 너무나 단순하죠. 잘 못 그린 것 같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큐비즈적인 성향의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티스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